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멜랑기턴 로치 커뮤니스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멜랑기톤의 생애와 신학을 다루었고 멜랑기톤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루터교의 최초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태동하기까지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를 먼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 개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30년 개신교 진영은 심각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종교개혁 확대 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보름스 칙령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1521년 보름스 칙령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루터의 문제가 다시 활발하게 카톨릭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 루터의 국외 추방령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또 황제는 교황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본론하에서 대관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칼 5세는 외치에도 성공하고 이제 내치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독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그 상황은 1529년 10월에 개신교의 양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비텐베르크의 루터와 또 스위스 찌리시의 스빙글리가 마하부르크 회담에서 서로 결렬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결렬이 됐는데 이 마르부르크 회담은 1529년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개신교에 대한 그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자 헤센의 필립이 개신교의 어떤 연대성을 통해서 가톨릭에 대항하고자 츠리히와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 진영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마하부르크 회담을 개최했는데 결국 스빙글리와 루터는 결렬이 됩니다. 또 제국 전체에 외세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칭 모든 군주의 주요 지상의 모든 왕에게 왕관을 부여하는 자요 온 세상을 덮은 신의 그림자라고 부른 소위 위대한 자 슐레이만이 이끄는 터키가 1529년 9월 오스트리아 비네 관문까지 와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세 위협, 특히 이 이슬람 세력의 위협이 제국에 서로 다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협력을 이루게 됐고 또 이 이슬람의 외세의 침입이 어떤 면에서는 루터파에게 좋은 기회를 시간을 벌게 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호메트의 수염으로 맹세하기를 메카의 그 예언자의 기도가 성 스테반 성당의 탑에서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터키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헝가리의 상당 지역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독일 제국은 상당한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황제 칼 5세는 1530년 초 이후 권력의 정점에 있게 되고 또 북부 이탈리아 지배권으로 인해 프랑스와 오랜 기간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교황과 충돌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1530년 2월 24일 볼로냐에서 독일 황제의 마지막 대관식이 교황 클레멘스 7세에 의해서 거행이 됩니다. 칼 5세는 오랫동안 독일에 오지 않았는데 9년간의 부재 후에 칼 5세가 독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독일의 황제니까 항상 독일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칼 5세는 스페인의 국왕이요 또한 독일 황제였습니다. 주로 그는 스페인에 있었고 실제로 독일어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의 선제후에 의해서 선출된 황제였기 때문에 독일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 독일에 왔었던 겁니다. 그는 독일에서 긴급한 과제에 전념합니다. 즉 종교 문제 및 터키인들의 긴급한 위협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종교 문제는 바로 루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또 그의 동생 베르디난드를 로마의 왕으로 선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위급한 문제는 터키가 지금 독일 제국을 침입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황제는 종교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일치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독일 내에 가톨릭과 루터파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외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가톨릭과 루터파가 연합해서 외세를 막아야 한다는 게 황제의 소신이었습니다. 1530년 3월 11일 황제는 토르가우에서 제국의회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사람의 판단과 견해 그리고 의견을 듣고 싶다는 화해적인 오조를 띄었습니다. 이런 그 화해적인 오조에 독일의 루터파가 상당히 고조가 됩니다. 황제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30년 4월 8일에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주된 의제는 첫째는 종교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제국이 종교 문제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터키에 대한 전쟁 준비였습니다. 황제는 하나의 참된 기독교 신앙과 교회 안에서 거룩한 독일 제국의 통일을 회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를 소망했습니다. 즉 루터파 그리고 가톨릭이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파 가톨릭 로마 진영은 개신교 진영과 터키를 교회와 국가의 원수들로 간주했습니다. 또 소수파 개신교 진영은 교황파와 터키를 복음의 원수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터키를 막아낼 뜻을 가진 겁니다. 교황파 눈에는 루터가 마호메트보다 더 악한 존재였고 루터파의 눈에는 교황이 적어도 마호메트만큼 악한 존재였습니다. 황제는 교황과 보름스 칙령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가톨릭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보름스 칙령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루터를
독일 제국에서 추방하는 것이고 루터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강경파와는 달리 루터파의 온건한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루터파는 사실 현실 이상으로 황제가 자기들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다고 높이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에 대해서 스스로 거짓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고 또 자기들의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상당히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실질로는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잭슨의 선제원은 제국의회 초대장을 받고 대법관 브리게 조언을 받아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에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사용할 신앙 고백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황제는 티로를 거쳐 6월 15일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 도착했고 그는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 성체 축일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제후들은 그 행사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회 동안 복음적 설교를 금지한 황제의 명령에도 개신교 진영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영주 게오르크는 목을 1년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보시오 제후, 목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 목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황제는 양 진영의 설교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정한 설교자들에게만 설교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제후들은 자신들의 숙소에서 따로 예배를 했습니다. 제국의회는 1930년 6월 20일 월요일에 개최했습니다. 마인츠의 추기경 대주교가 장엄 미사를 집례했고 페르디난트의 궁정에 배속된 교황 대사 로자노의 대주교 핀피넬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2월 24일 제국의회에 배속된 교황 대사 라우렌티우스 캄페기우스, 또 캄페지라고 합니다. 독일의 여러 선제오리형들에 대해서 거룩한 가톨릭 교회에서 이탈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기독교 왕들과 제후들의 본을 따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거기에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먼저 터키족의 침공을 막기 위한 지원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황제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제후들에게 이러한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 했는데 개신교 진영은 교회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진영이 먼저 중요한 그 황제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해버리면 그 다음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요구할 그러한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먼저 교회 문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터키족의 침공을 막기 위한 그 군사적인 협력이 이제 후에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들에게 나흘 만에 신앙 고백서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자신에게 제출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될 줄 알고 비텐베르크 작센의 선제원은 이미
신앙 고백서를 준비해 왔던 겁니다. 개신교 진영의 신앙 고백이 제국의 앞에서 낭독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개신교 진영은 그것을 완강히 주장했습니다. 제국의 앞에서 낭독돼야 된다. 그러자 황제는 라틴어로 낭독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작센의 선제원은 독일어로 낭독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독일 땅에 살고 있으므로 폐하께서 독일어로 낭독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제가 이 점에 대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를 제국의회가 열리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 시청에서 낭독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청이 아닌 바로 주교궁의 개인 예배당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1530년 6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크고 결연한 음성으로 낭독이 되었습니다. 선제오령 작센의 부대법관 바이어 박사가 주교궁의 개인 예배당에서 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어로 낭독을 했습니다. 황제는 독일어를 모르는 데다가 신학은 더욱 몰랐으므로 곧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진지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낭독된 그 주교궁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시내에 있습니다. 바로 1530년 6월 25일에 이것에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교황파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온건한 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 내용이 좀 더 논쟁적이고 반가톨릭적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주교 크리스토프 폰 슈타디어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 신앙 고백서가 순수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멜랑키톤이 작성했는데 가톨릭과의 어떤 평화를 원했고 또 황제로부터 인허를 받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의도로 가톨릭과 논쟁이 되는 내용들을 여기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런 공적 빌헬름은 에크를 불러서 이제 에크는 사실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여 루터를 가장 대적한 이전은 루터와 친구였는데 루터를 가장 대적한 가톨릭의 신학자입니다. 에크를 불러서 왜 자신에게 루터교를 틀리게 알려주었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크 박사가 그들을 논박하되 성경이 아닌 교부들의 글을 토대로 논박할 수 있다고 말하자 공적은 그렇다면 루터교는 성경 안에 있고 가톨릭은 성경 바깥에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신앙 고백서의 서문과 후기를 작성한 대법관 브릭 박사는 황제에게 신앙 고백서를 독일어와 라틴어로 각각 한 부씩 전달을 했습니다. 황제는 독일어판은 자신이 보관하고 라틴어판은 마인츠의 선제 후에게 주어 안전하게 보관하게 했습니다. 라틴어판 이것은 멜랑키톤이 친필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은 브뤼셀의 문서 보관소에 소장되었다가 공작 알바의 제2기간에 분실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앞에서 낭독된 독일어판은 제국의 법령집과 함께 트렌트 공회에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기간 동안 승인받지 않은 판본들이 곧 여러 지역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독일어판으로 6종, 또 라틴어판으로
한 종이 발행되었습니다. 멜랑키톤은 1531년 비텐베르크에서 두 언어로, 그러니까 독일어와 라틴어로 신앙 고백서를 발행했습니다. 두 문서에는 7 제후들, 작슨의 선제 요한, 헤슨의 영조 필립, 브란덴부르크의 영조 게오르크, 루네브르크의 공작들인 에르네스트와 프란시스, 또 작센의 공작 요한 프리드리히, 아날트의 제후, 보이프강과 자유도시, 뉘른베르크와 로이틀링엔의 대표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권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제후 그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고 자유도시의 대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작센 선제후는 멜랑키톤에게 장차 있을지도 모를 결과들을 설명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행할 뿐 선제후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는 지상의 모든 권력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행동과 증언이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루터는 1530년 9월 15일 멜랑키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루터는 이러한 공개적인 또는 공적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제국회의를 통해서 루터의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었고 1521년에 보름스 칙령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루터는 공적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 독일 제국의 법에 의하면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독일에서 살 수 없는 추방돼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도 루터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필립 멜랑키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루터의 그 편지를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여러분은 평화를 제시했고 여러분은 황제에게 복종했고 여러분은 온갖 해를 인내했고 여러분은 저들의 욕을 묵묵히 받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합당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의인들이여, 그동안 여러분은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에서 슬픔을 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지체들로 시성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어찌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자신을 그분에게 합당하게 드린 것이 과연 작은 일이겠습니까? 루터는 당시 코부르크 성의 피신에 있었던 겁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서명한 루터파 제후들의 명생에 유일한 흠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파에 대해서, 즉 스빙글리의 그 개혁파에 대해서 관용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스빙글리의 성찬관을 지지한 독일의 4도시 슈트라스부르크, 메밍겐, 컨스탄스, 린다우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가운데 자신들의 견해를 배격하는 내용의 제10조를 제한 나머지 내용에 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일의 이 제후들, 루트파 제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인 네 도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바로 슈트라스부르크, 메밍엔, 컨스탄츠, 린다우 이 네 도시는 사실 개혁파 신앙 고백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협상과 휴의와 뉘른베르크 평화조약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 나머지 회기는 실망스럽고도 결실도 없었으며 그 결과는 비록 단명하긴 했으나 로마 가톨릭 진영의 완성이었습니다. 멜랑기톤은 일치를 향한 열망과 분열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까닭에 거의 굴욕에 가까운 태도로 교황 대사 캄페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캄페지는 일전에 황제에게 개신교 이단을 불과 칼로 박멸할 것과 비텐베르크의 금령을 내릴 것, 그리고 독일의 스페인 종교재판소로 도입할 것을 조언했던 인물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출하고 나서 2주일이 지나간 그 시점에 멜랑키톤은 캄페지에게 루터파가 로마 교회와 어떠한 교리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만약 자신들이 포기할 수 없는 권징과 의식상의 작은 변화들을 넓은 아량으로 간과해 준다면 기꺼이 로마 교회에 복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멜랑키톤은 될 수 있는 대로 스빙글리파와 슈트라스부르크파, 그러니까 슈트라스부르크파는 이제 마틴 부처가 중심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랑키톤은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루터와 좀 차이가 있는데, 루터는 이런 일에 굉장히 담대했지만 멜랑키톤은 자신이 이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고 또 여기에 따른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와 화해를 이루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7월 8일 그는 캄페지를 단독 접견했고 8월 4일에 그에게 다소 온건한 평화조약의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추기경은 이만한 양보에 큰 만족을 표시했으나 로마에서 훈령을 받을 때까지 답변을 유보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멜랑키톤의 이러한 접근들은 모조리 실패했고 로마는 비텐베르크, 즉 루터파가 절대 항복에는 아무런 말도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멜랑키톤은 교황청 신학자들, 특히 에크가 바리새인적인 교만과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자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뉘른베르크 당국과 헤센의 필립은 멜랑키톤이 이러한 소심한 처신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멜랑키톤이 계속 소심하게 또 로마 가톨릭과 이러한 어떤 협상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멜랑키톤의 행위는 로마 교회가 인간론과 고론에서 쟁점이 되어 있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일정한 자유를 허용했고 또한 여러 해가 지난 뒤 트렌트 공의가 열릴 때까지는 개신교의 교리들을 공식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평가해야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후의 사건을 통해서 멜랑키톤의 행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자체가 교리 조항들을 다룬 대목의 말미에서는 이런 정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 사이에 통용되는 교리의 총합으로서 이 안에 진술된 어떤 내용도 성경에 입에되지 않으며 보편 교회와도 심지어 로마 교회와도 입에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 교회가 교부들의 저서들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런 교회인 한해는 그렇다는 겁니다. 멜랑키톤에게 소심함과 판단착오라는 비난을 가할 수는 있어도 무온칙하게 행동했다는 비난은 가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개신교 진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크게 공헌한 그 귀한 친구, 즉 멜랑키톤을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는 코브르크에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루터교 신앙 고백, 즉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대한 로마교회 신학자 20인으로 구성된 이혼회가 논박을 했습니다. 이 이혼회 멤버에 에코와 파버, 코클라이오스 빈피나 디텐덴베르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7월 13일에 답변서를 완성했고 황제는 이 가톨릭 학자들의 답변서가 쓸데없이 길고 비판적이란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답변서는 5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통과되어 8월 3일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 낭독되었던 바로 그 예배당에서 제국의 앞에서 공식적으로 낭독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답변서가 기독교적이고 신중하게 작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 문서의 사본을 사적으로 간직한 조건으로 개신교 진영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멜랑키톤은 루터파 제후들의 요청으로 가톨릭의 이러한 답변서에 대해서 논박서를 준비했습니다. 황제는 평화로운 결과를 기대하고서 양 진영의 지도급 신학자들이 참석하는 회담을 주선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 진영에서는 에코와 빈피나 코클라이오스, 또 루터교 진영에서는 멜랑키톤과 브렌츠 슈네프였습니다. 회담은 8월 16일에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쟁점을 심의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멜랑키톤은 주교들과 황제를 설득하려는 일념으로 수없이 소망을 줬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신학자들은 무료한 교회, 즉 오류가 없는 교회, 항구적 제사, 참된 사제직을 인정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성직자 독신 제도와 평신도에게 성찬의 잔을 주지 않는 관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교의 관할권과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9월 22일 황제는 제국의회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531년 4월까지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다시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동안에 새로운 혁신을 꾀해서는 안 되고 가톨릭 진영의 신앙과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되며 황제를 도와 제세례파와 성례를 멸시하는 자들을 진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1년 내에 총공의회를 열어 교회의 부패를 척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서명한 이들과 또 프랑크푸르트와 울름,
슈베비시할, 슈트라스부르크, 메밍엔, 콘스탄츠, 린다우 같은 도시들은 휴회를 거부했습니다. 루터파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정식으로 논박된 적이 없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멜랑키톤이 작성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변증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황제가 제시한 재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휴회 선언이 있은 다음 날 작슨의 선제후는 자신의 신학자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황제는 삼촌, 나는 삼촌에게서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작슨의 선제후가 황제 삼촌이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루터는 휴회 소식을 듣고 대노했고 그것은 사실상 보름스 칙령을 죄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루터가 볼 때는 이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가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를 발표한 것 외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황제가 공식으로 받아준 것도 아니고 휴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1521년 보름스 칙령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고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심판날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야 하고 미사는 지극히 가증한 것이므로 관용해서는 안 되며 성찬을 어느 한 가지 형태로만 거행하는 것도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는 것은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고 떡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일관되게 평신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화가 복음과 신앙을 가로막고 해친다면 저주스러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던져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만약 교황파가 몰락한다면 독일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두려운 일이긴 하나 루터적이라도 어쩔 수 없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교황파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제국의회 휴회는 11월 11일에 마침내 공포가 되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선제 여하킨과 작슨의 공작 게오르크 두 사람만 황제를 도와 강경한 조치를 단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또 작슨의 공작 게오르크는 루터파가 아니고 가톨릭파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제 지금 나라 이름이 여기서 작센이 공작이 나오고 또 작센의 선제호가 나오는데 각각 다른 나라입니다. 작센의 공작은 게오르크, 여기는 이제 선제호가 아니고 루터를 지지하는 그 나라는 작센의 선제후국입니다. 여기는 작센의 공작국입니다. 바이린의 공작은 황제가 자기 동생 페르디난트가 로마 왕으로 선출되도록 노력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마인츠와 쾰른의 대주교들과 아우크스부르크의 주교는 마음의 절반은 개신교 진영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볼 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 성서적이고 가톨릭 신앙에 이배되지 않는다라고 신학적으로 확실히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교황에게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하여 이단을 진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531년 4월 15일자로 특별 호의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제국의 칙령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루터파 제후들이 상당히 카톨릭의 제후들로부터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530년 12월에 슈마일칼덴에서 모여 슈마일칼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방어적인 동맹을 체결합니다. 목적은 황실의 법정 소송에 대항하여 교회 재산을 되찾고 교구 관할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동맹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황제를 대항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의해서 권세에 순복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어토리티인 황제에 대항해서 제후들이 군사적인 동맹을 하여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그걸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어토리티는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독일 황제는 사실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후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어토리티,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제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어토리티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률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루터도 동의를 했습니다. 잭슨의 선제어는 어떠한 세력, 심지어 황제가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동맹을 무력으로 방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531년 3월 슈마일칼덴에서 새로운 회의가 열려 6년 기간에 정식 동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가담국은 선제령 작센, 헤센, 르네부르크, 안할트, 만스펠트 그리고 11개 도시였습니다. 이 동맹으로부터 결국 슈마일칼덴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건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32년 뉘른베르크 평화 조약에 의해서 전쟁이 억제됩니다. 참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슬람이 다시 독일에 침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루터파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이 돼요. 그것은 루터 가톨릭의 그 세력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 이슬람의 세력으로부터 독일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루터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루터파가 자신들의 또한 사상을 또 자신들의 그러한 교회를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532년 4월 술탄 슐레이만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재침공한 현실이
화해를 정치적, 애국적 의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슬람의 세력, 술탄 술레이마니 독일을 침공해왔는데 황제는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파와 루터파의 단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4월 17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소집했고 뉘른베르크로 장소를 옮긴 제국의회는 1532년 7월 23일 가톨릭과 루터파의 잠정 휴전을 체결합니다. 힘과 지력을 다 모아 터키 군대 공세를 퍼부어 육지와 바다에서 독일이 승리합니다. 황제는 의기양양하여 이탈리아로 간 뒤 교황에게 공의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공의회를 소집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까닭에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공의회 소집을 미루었습니다. 불변자 요한은 그 해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32년 8월 10일. 그의 아들 도량자 요한 프리드리히가 그의 뒤를 이어서 계승했습니다. 요한 프리드리히는 슈말칼덴 전쟁에서 선제의 지위를 상실하고 황제의 포로로 됐으나 복음적 신앙을 끝까지 지킨 분입니다. 오늘은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이 어서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 있는 것들은 저에게 메일이나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강의한 내용은 따로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